안녕하세요. 쿠킹북킹의 윤꿀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이 조원재 씨의 방구석 미술관인데요. 이 책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보통 이런 이 순수 미술에 관계된 책들은 좀 지루하죠. 그리고 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좀 뭔가를 알기 어려운, 그리고 섣불리 어디 나서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 책은 이 미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확하게는 이 미술의 이 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들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그리고 그들이 삶에서 어떤 과정과 생각들을 거쳤는지, 이런 좀 인간에 관계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의 이 미술 사관적인 부분보다는 다소 이 휴머니틱한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되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스타일의 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도 여기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미술사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학문, 이것을 이제 좀 학문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미술을 좋아하기가, 그리고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처음에 시작이 되죠. 학자들이 정리한 여러 양식들, 그리고 사조, 미술 사조죠. 그리고 철학적 어휘, 이런 것들은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 이 미술을 가장 잘하는 이 화가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카소나 빈센트 반 고흐가 나는 오늘부터 인상파라고 이름 짓겠어. 나는 오늘부터 입체파야. 이렇게 하고 시작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처음에 미술을 배우고 익히고 좀 살아가면서 더 연마하고 하다가 나름의 뜻한 바가 있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관점을 좀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이제 분류를 미술적인 재능이 없는, 그냥 좀 똑똑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분류하고 나누고 재배치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미술사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것도 이 나름의 학문적 의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술을 공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술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지식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미술 관련 지식은 위대한 화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학자들이 만든 것이라는 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미술 공부 이전에 미술을 느끼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술의 거장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고 구분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정리해 놓은 이러한 죽은 지식들, 이것들을 외우려는 헛된 노력, 이건 뭐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식이 아닌 미술과 관련된 지혜와 감동을 얻는 것이 먼저다. 저자는 이 부분을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날린 이 거장들의 이 위대한 작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대작의 완성, 거장의 탄생이 이 미술사적 의의가 가지는 역할이 아니라 예술가의 관점에서 왜 그런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슴으로 공감하는 이 경험을 선물해드리고 싶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술은 이론이 아니죠.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정답이 아니면 좀 어떠하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 또한 매번 다르게 변합니다. 같은 작품을 대할 때도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시대적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항상 볼 때마다 다른 느낌과 다른 감동을 주기 마련이죠. 모두 다 괜찮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니까요. 예술은, 그리고 미술은 우리의 이러한 변덕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다 받아주는데 그 위대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예술은 창작이고 창작의 세계는 아주 크게 그리고 넓게 열린 세계이기 때문이죠. 규정을 정하고 그 안에 예술을 가두는 순간 이것은 이제 예술이 아닌 것으로 변하겠죠. 누군가의 상업적 목적이라든가 예술에 대한 재능은 없지만 여러 가지 배경적 힘이라든가 지식적 파워는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의도, 예술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데 이런 방해 요소들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책 방구석 미술관,
일단 저자가 그 글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재미가 있어요. 숙성되지 않은 그저 글을 쓰기 위해 여기저기를 짜집게 한 글이 아니라 정말 미술을 깊이 이해하고 관련된 이 지식과 지혜 그리고 감동을 잘 버무려낸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좀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글 속 화가들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과대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좀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부각시켰죠. 세상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화가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결핍된 부분들이 많은 좀 부분적으로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점. 그들의 걸작들은 그런 결핍된 곳에서 고통받으며 탄생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람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좋아한다면 읽어보기를 권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핍이나 실패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이들 거장들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모종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이 책 방구석 미술관은 상당한 히트를 친 팟캐스트 방구석 미술관을 이제 서적화한 내용인데요. 이 저자인 조원재 씨는 원래 미술 전공자나 권위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미술이 좋아서 미술이 재밌어서 진심 어린 애정과 열정만으로 여기까지 이 방송을 끌고 온 어떤 의미에서 이 미술 덕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자유롭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그리고 그만의 친근한 언어로 이 미술 이야기를 아주 생동감 넘치게 박진감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미술 자체가 굉장히 정적인 요소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의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은 흡사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지식과 알매 과정 이전에 원래 재미가 있어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이 점을 잊고 사는 듯합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다고 하면 책과 자료를 먼저 암기하려고 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어느새 즐거움과 재미를 잃어가는 아주 루틴화된 답답한 공식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실 이 전문가들이 기술한 미술을 접하면서 미술에 대한 흥미를 잃은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들의 아주 거만한 이 시선들, 그러니까 미술에 무지몽매한 너희들을 거장인 우리가 알려주겠다. 내가 얘기하는 거를 잘 기억해라. 이런 논조로 쓴 서양 미술사, 누구누구의 서양 미술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거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는 시간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직업상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미술이나 음악에 관한 내용도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지식 습득의 차원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오히려 흥미만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흥미와 즐거움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 기체 아래 계속 진행된 이 팟캐스트 방구석 미술관, 이 미술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에서부터 이제 막 미술을 시작한 아주 초년병까지, 병아리들까지 모두 아우르면서 최고의 인기 미술 팟캐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 좀 난립하고 있어요. 이런 미술에 관련된 팟캐스트들이. 근데 여기서도 몇 년째 흔들리지 않고 1위를 수성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죠. 이 책은 이제 기존의 미술 관련 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한 부분들이 돋보입니다. 먼저 권위,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체면, 무슨 미술에 관해서 인상파다 야수파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뭔가 좀 내가 좀 모자란 것 같은,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무게, 저자의 표현이기는 한데 미술을 그냥 즐기라는 겁니다. 미술을 공부하면서 뭔가를 딱히 얻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즐기고 느끼라는 거죠. 이게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항상 효율성을 중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철학적인 관점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시간을 투여했으면 그리고 노력을 들였으면 뭔가의 산출물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이
미술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이 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정도까지 살펴볼 줄은 몰랐다 할 만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미술 교양에 필요한 이 지식과 정보도 동시에 알차게 전하고 있죠. 특히 이 책에 등장하는 화가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 모더니즘 화가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뭐 이들만 제대로 알아도 이 미술사의 흐름을 좀 한눈에 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또한 각각의 이 책 그 말머리에 화가의 기본 정보와 함께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이 핵심 미술 이론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점, 이 부분도 좀 여기저기서 써먹을 만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모더니즘주의의 작가들,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말로 하면 현대미술, 뭐 현대예술,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말 그대로 오늘날까지 현대까지 진행되고 있는 예술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현대는 이 동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략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후반까지를 뭐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될 거예요. 모더니즘은 이전 예술사 시기와는 상당히 여러모로 좀 특성이 다른데요. 그중 하나는 흐름이 너무 복잡하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이전 시대를 보면은 이 르네상스 다음에 매너리즘, 매너리즘 다음에는 바로크, 로코코, 뭐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좀 예술 사조가 변했다면은 이 모더니즘 시기에는 이런 과정 없이 이 같은 시기에도 여러 다른 예술 사조가 생겨났다, 합쳐졌다, 뭐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미술계도 이 관점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것도 뭐 인위적인 것이라서 뭐 정확하다 또는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참고 정도로 보면은 충분하겠죠. 일단 이 전통적 그리고 보수적인 예술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종류의 그림들, 그러니까 원근법이나 뭐 명암, 이 유화 등 우리가 좀 사실적이라고 느끼도록 현실의 대상을 묘사하는 예술들을 이쪽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이 책의 대부분을 장식하는 모더니즘 예술입니다. 오늘날 이 미술관에 많이 좀 걸려 있죠. 그리고 예술 시장에서 좀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는 작품들, 그리고 미술가들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오늘날 예술 시장에 가장 안착해 있는 주류 예술들이라고 보면 아마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 예술 이후에 등장한 그러면서도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예술들, 뭐 전통예술 종사자라던가 상업예술 종사자, 뭐 기타 모더니즘 예술 종사자들이나 심지어 일반인들에게도 약간 외면받는 소수파 예술들로 이렇게 좀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더니즘과 이전 시대를 차별화하는 요소는 이 한마디 단어로 요약하면 반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과거의 이 관습적인 예술 표현을 거부했다는 것.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관습적으로 예술을 만들었는가?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습적인 미술은 이 표현하는 대상의 현실적인 모습 대신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자 했는데요. 그리스 미술로부터 이어진 이런 이상적 표현에 대한 추구는 모더니즘까지 이어져 왔고요. 모더니즘은 바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미술 관련 주제는 대부분 신화 속 이야기였는데요. 신체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모습은 어디까지나 이상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소위 이 황금 비례라고 불리는 자연적 비례가 아주 중요했고요. 예술에서는 이를 인체에 적용시키는 기법을 많이 활용했죠.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이 병적으로 이 비례적인 부분에 집착을 했는데요.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현실이 이데아의 모방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현실의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은 좀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현실적인 것을 그리는 대신 이데아의 것을 그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인간이 수학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비례적인 부분에 좀 집착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고는 이 모더니즘이 시작되기까지, 그러니까 약 2000여 년 동안 서구 세계를 지배한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시대로 오면은요, 회화는 곧 성화를 얘기하는 거였고, 조각은 곧 성상, 그리고 건축은 곧 성당이었죠.
그나마도 이 성상 파괴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이 신의 모습을 형상화하는데 거부감을 가졌던 것이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아주 답답한 시대였죠. 완고하고. 미술적으로 보면은 인체 비례가 무시되고 원근감이 양감이 없어서 그림이 대부분이 좀 평면적이죠. 그리고 중력이 무시되고 있는데 뭐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신성해서 감히 그림 따위로 표현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작품들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신성한 것들을 함부로 사실적이게 그릴 수 없으니까 정해진 형식 내에서만 그림을 그렸는데 대신 그림 자체의 상징성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회화풍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실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일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베네치아 등을 통해서 비잔틴과 이슬람에 남아있던 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몇백 년 동안 이 그리스 등의 예전 내용들을 제대로 모르고 살다가 아주 실체적인, 그러니까 아주 실감나게 잘 만든 이 조각들, 회화 작품들을 보니까 상당히 놀랐어요. 이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 예술가들은 이 단순 전문가에 그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려 하는 그런 좀 운동들이 많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장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욕구가 넘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시대나 이 예술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이 후원자나 의뢰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서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다고 합니다. 자유로워야 할 순수함의 상징인 이런 예술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작용해서 좋을 건 없겠죠?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많이 발휘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도 변함없이 주제는 대부분 늘 성경이나 신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면 이 후원자들을 아주 미화시키는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이 웅장함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이 바로크 그리고 귀족적이고 장식적인 이 로코코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이 후원자가 성직자냐 아니면은 이 왕족이나 귀족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었죠. 결국 무엇이든 이런 경제적인 부분, 돈을 떠나서는 이뤄질 수가 없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도 드는 시대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요. 프랑스 혁명 시기 이후에 이 신고전주의가 융성하게 되는데 이 전통적인 가치관의 이 총집합체인 이 왕정은 무너졌지만요. 여전히 예술은 이상적으로 묘사하는데 좀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나폴레옹을 그린 그림들은 권력 정당화를 위해 예술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조는 여러 군데 널리 퍼져서요. 사회 여러 부분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실제 현실과는 다르게 그리는 내용들이 아주 유행을 타게 됩니다. 자기의 정치 이득에 맞춰서 현실을 왜곡해 그린다는 점,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신다면은 아마도 이 북한의 선전 매체의 그림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가미된 이 리얼리즘, 바로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선전에 이용되기가 아주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겉보기에는 사실적이지만 실상은 이상화되어 있는 예술들, 즉 낭만주의의 사조가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초반까지 계속되는데요. 그래서 19세기 이후 점차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사회적 배경은 모더니즘에서 시작되게 되죠. 19세기는 뭐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 산업기술이 발전하면서 미술적, 예술적 기교들을 이 상품 판매에 동원하려는 경향이 일어나던 시기, 인쇄물이나 상표 등으로 시작된 이 디자인 산업, 즉 산업의 이 비즈니스가 태동하던 시기였죠. 미술 비즈니스. 이 순수 미술에서 산업 미술로의 변화가 시작되던 아주 격변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차원의 미술적 요소들이 나왔는데 미술가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진기, 카메라가 발명되게 됩니다. 19세기 중엽이 되면 이 프랑스 파리 곳곳에 이 사진관들이 성업하게 되는데요. 초기의 사진 이 시기에는 이 카메라의 성능이 아주 떨어지니까 화가들이 일일이 현상액을 붓으로 수정해주고 색을 입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이 카메라,
이 사진 기술이 발전한 뒤에는 당연하게도 기존의 초상화 화가들은 좀 생존에 밥벌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모더니즘의 화가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작가들은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 저자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 역시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공부하는 의미에서 이건 방송이니까 이 사조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모더니즘, 여기만 따로 분류해 보면은 다음의 내용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리얼리즘인데요.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재현하려고 하는 이 창작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 미술에서 리얼리즘 문제는 1830년대,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양산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되는데 뭐하러 똑같이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 이런 물음이 제기된 것입니다. 점점 회화는 자연적 사실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 경쟁력을 상실해 가기 마련이고요. 물론 지금도 그런 자연적으로 사실적인 그림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극사실주의 같은 표현 부류가 여기에 속하겠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들인 노력에 비해서 과연 창작 과정이나 물론 작가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감상, 그 관람자 입장이죠. 이 감상하는 데 있어 보람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일정 부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얼에 대해 고민한 예술가들, 좀 실상을 반영해 그리는 것이 결국 가장 리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끝까지 고수했다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장 프랑스와 밀레, 그리고 귀스타브 크루베 등이 이를 가장 고민한 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은 이 말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밀레의 그림을 보면은 일견 사실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적절한 자세의 인물을 적절한 구도에 적절하게 배치한 그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실제로 그의 그림처럼 사람들이 서서 작업했을지는 의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차라리 크루베의 그림은 훨씬 사실적인데요. 이 당대 실상을 직접 보고 그렸다고 밝혔으니까 뭐 여기에 대한 가산점을 좀 얻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진과 달리 그림은 옮겨 그리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왜곡과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문제는 이 사람에 따라 리얼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리얼하다는 말에는 그것이 나에게 진실되게 느껴진다는 말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밀하게 대상의 외형을 재현하는 것을 리얼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이전에 느꼈던 감각을 일깨우고 환기시키는 것을 리얼하다라고 말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이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을 리얼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을 일단 사실주의로 번역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현실주의, 뭐 실제주의, 실상주의 뭐 이렇게 다양하게도 번역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리얼에 이 중점을 두는지는 순전히 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나 감상하는 독자의 마음이니까 말이죠. 그 결과 이 현대 예술가들은 사실상 자신만의 리얼을 찾아가는 여정이 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술가들의 이 작업 철학의 배경에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이 사고방식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모더니즘은 이 이전 예술과 달라지는 원인이 좀 반항적,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의 예술이 기존 기법이나 법칙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면 이후의 예술은 그 사실적인 묘사가 허울이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해체해 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겉보기만 사실적으로 보인다고 현실,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시대였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인상주의인데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반대해서 19세기 중후반 이 프랑스의 사회 모습을 담아내려 한 학파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대략 한 1860년대에서 한 1900년 정도까지 사이를 말하는데요. 현대 미술과 이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린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상파는 이 인상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작업한 예술가들을 통칭하는 표현인데요. 뭐 다양한 부류가 나올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후기 인상주의 같은, 뭐 예를 들어 이제 고흐나 고갱,
뭐 세잔 등은 주로 여기에 표현되지만요. 이렇게까지 구별을 세분하게 하면은 너무 복잡해요. 우리는 여기 미술학을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뭐 다 통칭을 하겠습니다. 같은 인상주의로요. 그래서 이 빈센트 반 고흐, 에드와르 마네, 까미유 피사로, 클로드 모네, 폴 고갱, 폴 세잔, 르누아르, 기타 미술을 잘 몰라도 한번 이름을 들어봄직한 묵직한 화가들이 이 인상주의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이 인상주의자들은 이 감각이라는 것을 개념적인 영역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를 향해 있지만 감각의 실체라는 것은 나의 내면에 실존한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상주의가 현대 미술의 시작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이 점, 실물과 일치하는 외양을 창조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발휘하는 점에 그 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뭐 사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짧게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야수파가 있는데요. 앙리 마티스가 아주 유명하죠. 색채를 야수처럼 아주 파워풀하게 쓴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야수파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원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색을 무시하고 작가가 느끼는 이 주관적 감정에 따라서 이 색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 모더니즘의 정신인 이 반항과 좀 일맥상통한다. 이런 의미로 좀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야수파는 이 감정에 따라서 색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의 피부색을 전혀 없는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그리는 경우 등을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입체주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이 사조 중에 하나인데요. 폴 세잔이 이 입체주의의 동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동시대의 많은 예술가들이 이러한 사조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거쳐갔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예술가는 이 조르주 브라크와 그리고 이제 파블로 피카소가 있는데요. 사물을 한 방향에서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했던 것이 이전까지의 정물하였다면 입체주의는 이 사물을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을 한 화폭 안에 담아낸 말하자면 혁신적인 화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피카소 등의 그림을 보면은요. 내가 그려도 이거보다는 잘 그리겠네. 이렇게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요. 전통적인 회화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가 그 그림의 밑바탕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피카소는 일반적인 좀 고전풍의 그림을 그리는데도 천재적인 화가였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이 이 입체주의에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지 그림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그린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무의미함의 의미를 표현하는 이 다다이즘, 이 기존 예술을 그냥 생각 없이 뒤엎고 엉망진창으로 좀 가지고 노는 이 다다이스트들의 이 목적 무의식에 기반을 둔 초현실주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설명을 하자면 긴데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사조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미술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 책의 메인 테마죠. 에드바르 뭉크. 이 사람처럼 이 자신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솔직하게 드러낸 화가도 드물 거예요. 이 유전된 광기, 그리고 불행한 가족사, 사랑의 좌절 끝에 이 스스로를 세상에서 단절시킨 후에야 비로소 평안을 찾은 이 화가. 그의 그림은 매 순간의 정신 상태를 포착하고 이해하기 위한 스냅샷이자 심연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이 절벽 위의 한 줄기 길이라는 이 표현을 많이 받곤 합니다. 이 뭉크는 화가가 된 1880년대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회화 70여 점과 판화 20여 점, 수채화 드로잉 약 100여 점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자기 분석을 통해서 그는 렘브란트, 고야, 반 고흐 같은 이 위대한 자화상 작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화상에서 뭉크는 죽음, 사랑, 섹슈얼리티,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와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구계자로서의 자신의 위치, 이 사람은 이 독일과 프랑스에서 유명해진 한참 후에야 그의 고국인 노르웨이에서 좀 인정받은 과거가 있는데요. 하여간 뭐 이런 상황을 잘 그림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그의 그림들은 현대인이 느끼는 이 소외와 고독에도 좀 크게 공명한다. 이런 찬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화상을 통해 이 한 남자의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자연주의에서 이 상징주의와 표현주의로까지 나아가는 예술사조의 변화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뭉크의 전 생애를 따라다녔던 죽음의 공포,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머니는 그가 5살 때 결핵으로 사망했고, 남매 중에 가장 가까웠던 이 누나 소피에 또한 그가 14살 때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남매들 중에 결혼한 사람은 남동생인 이 안드레아스 뿐이었지만 그마저도 몇 달 후에 죽었고, 여동생 하나는 젊은 나이에 정신병 진단을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마저 작고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이 뭉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버지 사망 후에 더욱 절망에 빠진 뭉크는 자살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의 작품 절망은 이 뭉크가 해질녘에 산책을 하던 중 경험한 이 불안감을 최초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모자를 쓴 남자가 난간에 기대 있고 다른 두 사람은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언덕으로 둘러싸인 이 피오르가 보이죠. 해가 지면서 강렬한 붉은색이 풍경을 물들이고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 뭉크의 가장 유명한 그림 절규는 이 주제를 더욱 발전시켰죠. 인물은 이제 관람자들을 향해 돌아서 있으면서 벌어진 입과 텅 빈 눈을 가진 이 무성의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이 그림 속 공간, 불안한 심리 상태를 반영하며 과감하게 단순화된 이 인물과 배경 묘사는 관람자를 이 화가의 주관적 감정 상태에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뭉크의 또 다른 이 유명한 작품 마돈나, 보통 임신한 여성으로 해석되는데요. 같은 주제로 제작한 이 파나의 테두리에는 이 태아와 정자가 그려져 있는데 여성의 본질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에 있다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담배를 든 자화상과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는데 자화상에는 이 머리와 담배를 든 손 사이에 그리고 마돈나에는 머리와 벌거벗은 몸 사이에 각각의 이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죠. 한편 그의 수채화인 고통의 꽃, 이 뭉크와 닮은 얼굴의 남자가 맨몸으로 시커먼 흙 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장 근처에서 핏줄기가 흘러나와 흙으로 스며들고 있는데요. 화가는 왼손으로 상처를 누르고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고통으로 젖혀진 머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내면의 감정인 고통에 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 고통의 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개인적인 고통이 이 예술로 바뀌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의 묘사들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대부분의 뭐 자화상을 비롯한 내용들이 이러한 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어둡고요. 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뭉크도 뭐 인생의 벼들날이 좀 있었어요. 나름의 연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툴라 라르세를 만나게 됐는데 이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과 좀 사랑에 빠졌고 창작에 있어서도 왕성한 시기를 맞아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이 생애 시리즈를 완성하게 되죠. 이 툴라는 이 뭉크와의 결혼을 원했는데요. 하지만 이 자신의 비극적 가족사와 또한 자신의 정신병 유전이 두려웠던 뭉크는 자신에겐 예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결혼을 회피하곤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극적인 파국을 맞는데요. 툴라와 다투던 이 뭉크가 뭉크 자신의 왼손에 권총을 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놀랬겠죠. 이런 사람과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툴라는 얼마 후 뭉크의 친구였던 다른 화가와 결혼했고 그렇지만 뭉크는 그 후로도 10년이 넘게 이 그림들을 통해서 그녀와의 관계를 되새겼다고 하죠. 위태위태하던 뭉크, 1908년에 결국 신경쇠약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해 봄까지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은 것일까요? 술을 끊고 국가에서 훈장을 수여받아 예술가로서도 좀 인정받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된 그는 은둔해서 작업에만 전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외떨어진 농장을 구입하고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홀로 살아가게 되죠. 이제 그의 그림은 강렬한 불안감보다는 차분한 우운함을 느끼게 하고 붉은색보다는 푸른색이나 초록색이 더욱 눈에 띄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평생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던 이 뭉크지만 의외로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81살에 죽었다고 하는데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현대인의 불안감과 절망, 좌절감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한 뭉크는 오늘도 우리 이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구스타프 클림트, 수수께끼 같은 화가입니다. 생전에 자신의 그림에 대해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고요.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사생활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이 풍기는 매력이 어쩌면 한층 더 돋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의 사후 50년 뒤부터 재평가되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턴가 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이 황금으로 장식한 서로 꼭 끌어안고 있는 연인을 그린 그의 대표작 키스.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림은 노트에서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시에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독특하고 혁신적인 그림을 탄생시킨 화가 클림트에 대해 묻는다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거장의 이름은 무척 익숙하지만 동시에 아주 낯설기도 하죠. 황금으로 장식한 화려한 그림과 달리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했고 고요한 생활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음에도 평생 결혼하지 않고 여러 여인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명의 아이를 본 남자. 이 클림트의 삶에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술 역시 그러한 삶에서 분리되지 않는데요. 아주 고전적인 빈의 요구에 맞는 역사화로 좀 시작을 했지만 거듭 파격적인 작품을 내놓았고 줄곧 새로움을 추구한 끝에 과거의 유산에서 결국 그만의 해답을 찾아내게 되었죠. 클림트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순수하게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성공을 일궈냈는데요. 그러나 성공을 이루는 그 즉시 이전의 그러니까 당시까지의 대세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는데요. 클림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이라이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어릴 적 클림트의 집에는 크리스마스에 마저 빵 한 조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14살이라는 이른 나이부터 천부적인 미술에 관한 재능을 드러내고 여러 후원을 받아 가장 권위 있는 빈 미술 공예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 어린 소년의 재능 하나에 그것만 보고 많은 지원을 해준 것이죠. 이때부터 클림트는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바탕으로 성공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는데요. 21살에 예술가 컴퍼니를 창업하고 이 사업 역시 대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국가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 등 여러 기념비적인 내용들에 참여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황제로부터 거액의 상금과 훈장을 받기에 이르죠. 즉 이때까지는 아직 클림트는 반항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림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하고 싶었던 20대의 클림트, 당시의 대세를 따르고 있었는데요. 이 왕실과 주류 미술계가 원하는 전통을 고수하는 고전적인 화풍, 즉 르네상스 시대 이후 500년간 진리처럼 이어져 온 고전주의 양식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술가로서의 재능뿐 아니라 청년 사업가로서도 승승장구하던 이 천재 클림트, 당시 그의 그림에 빼어난 기교는 있었지만 자신만의 철학과 개성은 빠져 있었다고 할 수 있죠. 클림트의 나이 30, 이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그의 삶에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습니다. 이 예술가 컴퍼니를 공동 창업했던 파트너이자 가장 절친했던 친동생 에른스트가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아버지까지 같은 증세로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죽고 마는 것이라면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결론으로 그는 이전에 대한 반항과 저항을 모색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조의 주류로 말하면은 빈의 미술을 쥐락펴락했던 이 빈 미술가 협회였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꼰대 마초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지금도 대동소이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르네상스 이후에 계속되어 온 이 고전적인 양식과 기술이 미술의 절대적 진리라고 여기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완전 좀 원론주의 단체였죠. 조금이라도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은 바로 이단으로 낙인 찍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의 모든 예술가들은 이 협회의 구미에 맞춰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가로 인정받고 먹고 살기 위해 권력에 순응한 것이죠. 클림트는 바로 여기에 반항을 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예술을 하자는 아르누보 운동, 이 프랑스 파리에서 좀 번졌던 좀 예술혼의 운동이었는데 이 열기를 이어받아서 독일에서도 젊은 예술을 하자는 유겐트 스틸 운동이 확산되게 됩니다. 유럽 전역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술을 하자고 외치고 있었던 시대죠. 이런 상황에서 이 클림트가 보기에 빈의 예술은 시대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좀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림트가 주축이 돼서 이 분리주의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은 전통을 답습하는 아카데미 예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데요. 기존 권력자의 검열이나 이 취향에서 벗어나서 예술가가 보고 느끼는 진실,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사회를 더욱 자유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죠. 당시에 빈 예술계를 주무르던 이 보수적인 주류 세력들은 이들을 보면서 어린애들이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예술 같지도 않은 것을 하며 물을 흐린다고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그러나 이미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 철옹성에 갇혀 있던 이 빈의 예술이 바나가 클림트에 의해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만을 위한 분리주의 전시관 제체시온을 이 빈 도시 한복판에 세우게 됩니다. 시대에는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이라는 모토로 말이죠. 이러한 클림트의 인생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반항은 빈 대학교가 대강당을 채울 이 천정화를 의뢰한 때 행해졌는데요. 이 철학, 의학, 법학 이 세 가지 주제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림트는 여기서 마땅히 칭송받아야 할 학문들을 모독한 것이죠. 사실 모독이라기보다는 그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렸던 것에 불과하지만요. 그러니까 주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양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철학. 인간이 아무리 철학을 한다 한들 결국 고통과 번민 속에 있을 뿐이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리고 의학. 인간이 아무리 의학을 한다 한들 결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리고 법학. 나에게 허영을 바라지 마라. 이 대학은 이 대강당 천장을 통해서 학문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싶어 했지만 클림트는 이성과 학문의 한계와 이 법의 부조리를 자신의 그림을 통해 고발했던 것이죠. 거대한 우주 속 작은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한 것일까요?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성화된 이 대학의 권위를 정면에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클림트는 이 빈 분리파 전시회에 여러 작품들을 출품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빈 분리파를 떠나고 맙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인연까지 버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쩌면 이때부터가 이 진정한 분리 정신을 실현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화된 분리파로부터마저도 분리되는 것이 진정한 분리파의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클림트를 추종하는 몇 명의 예술가는 계속해서 이 교류를 했지만 이제 클림트와 접촉을 자주 하고 그를 막을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은 없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클림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는데요. 대가에게는 그것이 또한 최상의 작업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차피 이제 단체와는 어울리지 않는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고집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어떤 것에도 얽매이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고독한 자유 정신의 소유자이기도 했죠. 그는 이제 독창적인 예술 세계에 몰두해서 특별한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키스, 다나에 이런 좀 황금 시기의 대작과 기존 클림트의 예술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풍경화를 포함한 명작들 계속 우리 앞에 선보이게 되었죠. 구스타프 클림트는 생전에 이미 유명 작가였지만 한편으로는 영역이 교차하는 경험을 거듭했습니다. 그가 빈번하게 그린 이 작품 속에서의 이 나체와 섹스 장면이 줄곧 문제되었던 것이었는데요. 그의 사후 약 50년 동안 이 클림트나 그의 동료이자 제자인 에곤 실레, 오스카 코코슈카의 작품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 후반
클림트는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20세기의 세계말이 이 19세기의 이 세기말과 비슷해서일까요? 클림트의 작품들이 급부상하더니 클림트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화가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외설로 여겨졌던 것이 지금은 참으로 부드러운 낭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실로 그의 작품 앞에 서면 인간의 육체가 바라는 이 미묘한 숭고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예전에, 그러니까 10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클림트의 그림을 다르게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는가? 라고 하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저 예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자유롭고 사람들에게 관대한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이 정도일까요? 자유로운 정신과 저항의 상징인 클림트. 지금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다.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기타 이와 관계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클림트의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클림트까지 해서 방구석 미술관 1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2편에서는 몇 명의 다른 이 화가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술 세계, 인간 이후의 미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꾼입니다. 네, 오늘 방구석 미술관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클림트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유난히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태생의 화가죠.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 37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음에도 아주 가지각색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자기 길을 자른 미치광이, 밀레를 존경하고 고갱을 흠모했던 인상주의 화가, 동생과 6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은 외톨이, 다수의 자화상과 해바라기 그림을 남긴 작가, 그리고 끝내 자살에 이른 우울증 환자까지 그 변화무쌍함이 과연 예술가의 전형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러나 기행을 일삼던 예술가로만 치부되기에는 그의 삶에는 그 부침과 굴곡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진실로 이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토록 고독한 길을 걸었던 이 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고흐는 그 이름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화가인데요. 하지만 그의 실제 삶은 지금의 인기와 그 명성을 생각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고독했다고 합니다. 현재 반 고흐의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죠.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1881년에 이 고흐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890년 7월 이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총 2000여 점의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한 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공공하고 힘들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작된 그의 작품들, 강렬한 색채, 거친 분놀림, 그리고 뚜렷한 윤곽을 지닌 형태를 통해서 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생의 고통을 인상 깊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짧은 생을 살면서 이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며 고독했던 고흐, 주로 이 파리, 아를, 생레미 등지의 지방에서 노동자와 농민 등 이 당시 하층민의 모습과 자연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색채의 이 비참한 주제가 주로 이제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86년부터 이 파리 시절에서 인상파 그리고 신인상파의 영향을 받은 뒤로는 아주 꼼꼼하고 그리고 강렬한 색채로 고흐 특유의 화풍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훨씬 밝죠. 그리고 이제 아를 지방에서 이 병의 발작에 의해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르는 사건을 좀 일으켰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됐는데 이후로도 이제 이태원 생활을 반복하다가 결국 1890년에 권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이 평생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했던 이 고흐의 삶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채 이 고독과 가난 속에서 온전히 그 예술을 위해 바쳐졌다고 후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후에야 결국 그의 작품들은 불의 명작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것이 그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 유명인보다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예술가, 죽은 지 100년도 넘은 화가가 어떻게 이토록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 반 고흐의 그림이 대중적인 것은 아마도 그의 작품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모던함, 이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의 그림은 이 19세기의 미술계, 사상계, 과학계, 그리고 기타 이 사회 분위기 등 좀 여러 가지 근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근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현대 문화이니까 현대의 토대가 이 잘 담겨 있는 반 고흐의 작품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연적인 이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죠. 이 그림과 책 모두를 잘 즐겼던 이 반 고흐, 쥘 미슐레라던가 콩크루 형제, 에밀 졸라, 이 외전 들라크루아 등의 작품과 의견을 그 편지에서 자주 언급하고 또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림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반 고흐는 이 기본적으로 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좀 숨기지 않았던 낭만주의자였는데요. 이 농민과 직조공의 삶을 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는 이 사실주의자였고요. 이 당시 그 아카데미의 좀 고루한 관습에서 벗어나 이 주관적인 세계를 담아내는 인상주의자이자 이 총체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이 또한 반 고흐라는 인물의 이 개인적인 단서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이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상징주의자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실제로 반 고흐는 이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온 좀 괴짜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를 체화하며 그의 그림 속에 풀어낸 인물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듯도 합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을 높이 평가했고요. 혁명을 일상 속에서 다시금 꽃피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동시에 자연 탐구에 열중했던 그런 19세기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잘 표현한 작가로 기억되고 있어요. 동시에 역설적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태생 자체부터 불우하진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경제적으로는요. 그러면서도 이 농민과 노동자의 삶을 고귀하게 여겼고요. 신앙심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신앙심이 강하면서도 종교화가가 되진 또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언젠가 인정받기를 그토록 갈망했으면서도 또 좀처럼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독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고흐가 사후 신화적인 존재가 된 데에는 아무래도 그의 자살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만일 이 고흐가 생전에 그 천재적인 예술성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만일 피카소처럼 한 90살 정도까지 살면서 그림값도 제대로 다 받아서 억만장자가 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흐를 좋아했을까? 아마도 아닐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리고 그가 이 건강하고 마침내 이 장수까지 했다면은 아마도 그의 이 그림 화풍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 좀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다시피 이 그림 자체는 고뇌의 선물인데 건강하고 오래 행복하게 산 이 고흐의 작품에서 과연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빈센트의 자살로 인한 요절과 그의 그림에 대한 감동은 어쩌면 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이 모순된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재는 요절해야 하는 것인가? 어쩌면 이것이 고흐의 운명이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네요. 고흐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식으로 배웠든 아니면 작품을 좀 감상을 했든 간에 어떤 의미로든 많은 접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작품을 좀 더 찾아보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그를 이해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고흐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으로는 작가로는 좀 마지막 살펴볼 사람인데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이 사람도 유명하기로는 양대 산맥이죠. 이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로 프랑스에서 미술 활동을 했고요. 20세기의 대표적인 이 큐비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아비뇽의 처녀들이나 게르니카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죠. 피카소는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평생 1만 3,500여 점의 그림과 700여 점의 조각품을 창작했습니다. 그의 작품 수를 숫자까지 전부 합치면 3만여 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피카소 작품의 개수와 다양성 때문에 많은 예술사가들이 그의 작품들을 시기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쭉 시도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시기의 명칭을 정하고 시기를 몇 개로 나눌 것인가를 놓고 아직까지 계속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냥 감상하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미술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 창조하고 나누고 분류해서 더욱 그 각 개개의 가치와 가격을 올리는 것만이 그들의 생존 방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미술 사조라든가 기타 이 학문적인 분류법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아주 기초적인 정도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 처음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요. 이 거장들의 작품을 나누고 분류하고 사조를 억지로 이 분별해서 명칭을 만드는 사람들, 이 거장들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에 한창 못 미치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작품에 자신이 있었다면 그림을 그렸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차선책을 택한 겁니다. 우리가 왜 거장도 아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밥벌이와 이 돈벌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토록 외워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자신이 있으니까 자꾸 본질을 흐리고 이 작품의 세계에서 지식의 세계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신 있는 전쟁터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은 감상하고 느끼고 즐기면 된다는 이 저자의 말에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바죠. 피카소 얘기를 다시 하면은요.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 프랑스 정부에서는 사회주의자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좀 과격한 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랑스 시민권을 갖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스탈린을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이 이 스탈린에 대한 조롱으로 좀 해석이 돼서 제명되기까지는 좀 프랑스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사회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벌어진 이 미군의 잔악행위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하고 그에 관한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죠. 이 유엔과 미국의 한국 전쟁의 개입을 반대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 말대로 됐으면은 좀 우리나라 힘들었겠죠? 예, 아마 다른 나라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의 거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까지 그 능력치가 뛰어나진 않다 정도로 생각하면은 뭐 될 듯합니다.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라 주로 미술 활동을 통해서 이 국제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널리 알렸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스페인 내전에서 게르니카 민간인들이 나치 독일 공군의 폭력으로 학살당한 이 게르니카 학살 사건 등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반전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무조건적인 반전이 항상 옳은 건 아니겠죠? 그럼 히틀러가 밀고 들어오는데 그걸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건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카소도 평생 여러 가지 문제로 구설수에 그리고 반대파의 그 비난에 휩싸인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가치관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요. 하지만 이 미술사적으로 보면은 천재란 말은 이 피카소를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그림에 있어서는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회화는 당연하고요. 조각에도 굉장한 실력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20세가 되기 전에 그의 회화 실력은 이 고전주의 전체를 마스터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그 이상이었다는 내용이죠. 이 바르셀로나 예술학교 시절에 이 남들이 한 달 정도 준비하는 과제를 단 며칠 만에 완성하고 전체 1등을 차지했던 적도 좀 있고요. 입학 시험을 봤을 때도 이 남들이 일주일 이상 걸리는 과제를 몇 시간 만에 완수하고 집에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본 교사가 큰 충격을 받고 바로 몇 개의 클래스를 월반시켰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이 구글 자료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 피카소가 10살 정도에 그린 토르소, 소묘, 유화 등의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한눈에 그 진가를 알 수 있을 수준이라고 합니다. 약간 거만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에 관해서 이 피카소 본인 스스로 나는 12살 때 라파엘로만큼 그림을 그렸음이라고 말했다는데 그 반동으로 이 평생 어린아이들의 이 천진난만한 그림을 부러워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작품을 보면은요, 피카소의 그림은 어떻게 하면 평면에서 이 입체적인 이 여러 면의 특성을 한 번에 나타낼 것인가, 이러한 개념을 표현한 것이 좀 많은데요. 이런 것을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명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피카소의 입체파, 이 큐비즘이죠. 근데 이 그림은 아름다워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장르를 이 개척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고 또 구성의 미도 있다는 평가가 많죠. 이 초창기에는 친구이자 시인인 이 막스 자콥, 그와 함께 지내면서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도중에 이 친구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야 했는데 이때 그림들이 전부 이 우울한 이 푸른빛 톤 그리고 우중충하고 아주 슬프고 고난한 이런 류의 주제를 많이 다루었기에 이 시기를 청색시대, 이 블루 피리어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파리의 발전상을 이 고향인 스페인에 알리는 등의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예술가들의 후원가로 널리 알려진 이 거트루드 스타인과 레오 스타인 등의 후원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 편해졌고 이들의 소개로 앙리 마티스, 이 야수파의 창시자죠.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국 그의 그림은 꽃피우게 됩니다. 이 피카소의 그림을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대충 이런 느낌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 여벌굴이라 이제 코가 절반만 나왔는데 코의 모습 자체는 온전히 드러난 뭐 이런 내용들의 그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코의 특징을 전부 담아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벌굴, 여벌굴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피카소의 큐비즘 그림들을 보면 눈의 모양이 짝짝이인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니라 측면의 눈과 정면의 눈을 동시에 그려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것, 아무래도 당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당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 피카소가 빠져들었던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관, 뭐 피카소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이 지형 자체가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고 이 새 시대에 맞는 이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좀 많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과거로 회귀하는 이 신고전주의와 이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는 낭만주의, 거기에 좀 대항하는 이런 큐비즘,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전에 소개를 드렸듯이 이 큐비즘 이전에 이제 모더니즘이 먼저였죠. 그래서 이 건축이나 과학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운동이 전개되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여기에 자극받은 몇몇의 좀 주제와 사조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피카소로 인하여 이제 입체파가 완성되는 이제 그런 루트를 밟게 됩니다. 피카소에 관해서는 뭐 일화가 좀 있죠. 일단 그림의 값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한 아름다운 좀 부인이 파리의 카페에 앉아서 이 피카소에게 다가와 자신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이죠. 피카소는 몇 분 만에 여인의 모습을 스케치해 준 다음 50만 프랑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한 1억 내외의 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놀라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림을 그리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청구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피카소가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그리는 실력을 얻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이런 일화죠. 그리고 이 피카소가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어떤 아이가 뛰어와서 종이와 펜을 들고 나타나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 있던 아이의 부모가 피카소를 알아보고 아이에게 시킨 거죠. 공짜로 그림 하나 얻으려고요. 그러자 이 기분이 좋았던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종이 대신 이 아이의 등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얘기했죠. 저 아이의 부모는 저 그림 아마 지우지 못할걸? 하면서 껄껄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실력에 자신이 있고 약간 좀 개구쟁이 같은 스타일도 있으면서 좀 거만한 그런 부분도 없었다고는 못하겠네요. 또 고양이 그림도 일화가 있습니다.
이 피카소가 큐비즘 작품으로 한창 화제가 되고 있을 때 어느 한 화가가 이 실사로 데생을 한 고양이 그림을 들고 왔다고 해요. 그리고 피카소 앞에서 피카소의 그림을 비판했습니다. 당신같이 이 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그리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나는 이만큼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피카소는 몇 분간 화가의 말을 들으면서 스케치를 했는데 잠시 후에 이런 그림 말입니까? 라면서 화가가 들고 온 고양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냈다고 합니다. 이 다른 화가가 몇 날 며칠을 그린 거를 몇 분 만에 마무리해버린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로 이런 이야기들 일화가 계속 좀 나옵니다. 일단은 뭐 본인 자체가 좀 걸어오는 싸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피하지 않았고요. 항상 다 자신의 방식으로 부딪혀서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도 많이 생겼고 이런 좀 거만해 보이는 듯한 일화도 많이 생기기 마련이었죠. 어쨌든 간에 이 천재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인물 중에 하나인 파블로 피카소. 오늘날에도 가장 비싼 작품 가격과 그리고 많은 좀 일화와 구설수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여러 가지로 독특한 화가임에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화가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미술 또는 예술이라는 큰 타이틀로 생각나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앱이 하나 있는데요. 이 구글에서 좀 제작한 아트 앤 컬처 앱입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AI 트랜스퍼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 구글이 예술 콘텐츠를 다루는 앱이잖아요. 이 아트 앤 컬처가. 여기에 이 아트 트랜스퍼가 첨가된 건데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지정한 사진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예술가의 미술 작품처럼 바꿔주는 그런 후보정 기능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이 구글이 영국 국립미술관과 일본 MOA 미술관 등의 이 관계 유관 기관과 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했는데요. 미술 작품의 특징과 색상 등을 AI로 분석해서 알고리즘으로 전환한 다음에 구글 AI 클라우드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특정한 사진을 지정하면 사진의 색상과 피사체를 분석해서 미술 작품처럼 재현하는 원리죠. 이 구글은 이 아트 트랜스퍼가 이 기존 후보정처럼 좀 단순한 사진 합성이나 겹치기가 아니라고 강조하는데요. 사진의 특성을 분석해서 이 고유의 스타일을 유지한 채 미술품처럼 변환한다는 설명입니다. 저도 한번 시험해 봤는데요. 굉장해요. 제가 찍은 사진이 고우가 그린 그림의 화풍처럼 변환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요. 굉장히 놀라우면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미술은 과연 어디까지 인간의 좀 범주에 있을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은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더 발전시킬 수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러면서 또 굉장히 편리한 앱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쯤 사용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구글 앱을 한번 얘기를 한 건데요. 인공지능은 과연 미래의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이 문화예술 분야, 여기에서도 이 기계나 로봇 알고리즘에 의해서 창작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계속 설명을 드렸던 이 고우나 이 렘브란트 등의 화풍을 그대로 따라하는 AI 예술가가 이미 등장했고요. 비틀즈 스타일로 작곡하는 컴퓨터도 그 수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미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AI가 주어진 상황을 계산하는 사고력과 학습력, 그리고 판단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이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과 함께 예술 창작의 주체로 등장한 이 시대, 우리에게 과연 인간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과 창작은 과연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좀 심각한 그리고 중대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예술. 그러나 우리는 기계가 만든 예술과 인간이 만든 예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미 인간의 인지적인 범위를 훨씬 높은 수준으로 벗어난 상황이에요. 현재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그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술가들은 그림에서 이 손을 떼어야 하는 것인가? 인공지능은 대체 어떤 원리로
예술 창작까지 해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이 대표적인 AI 화가는 이 구글이 탄생시킨 딥드림인데요. 이 구글 딥드림은 이 구글 리서치 블로그에서 배포한 인공신경망을 통한 시각화 코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마치 이 꿈을 꾸는 듯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닮았다. 그래서 딥드림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AI 화가는 이 같은 구조가 비슷한 패턴으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프랙탈, 이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딥드림이 그린 그림이 몇억 원에 이미 판매되고 있죠. 그리고 딥드림의 뒤를 이어서 다양한 회사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속속 AI에 기반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고흐나 렘브란트의 화풍을 모조해서 딥러닝 기반의 테크놀로지로 그림을 그리면 이미 인간은 판단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현재는 워낙 이러한 일이 많으니까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 AI가 그린 그림을 AI가 판별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만도 사실 몇 년이 걸린다고 해요. 당연하겠죠. 가장 어려운 AI 분야에서도 가장 좀 오래 시간이 걸렸던 이 미술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듯 하고요. 이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의 예술 작품과 동등하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도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화가들이 귀중한 가치로 삼고 있는 영감, 인스피레이션이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과연 AI에게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기계가 만든 이미지, 픽셀의 조합이 과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는데 실제 AI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린 것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고요. 그 정밀도나 정확도가 훨씬 뛰어나고 이 화풍을 좀 모조를 했으니까 그 작가의 원래 가치관과 화풍을 더욱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할 수가 있죠.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프로세스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속 머리를 좀 떠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이 AI를 활용해서 창작물을 만들 경우에 이때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이 되겠지만 AI가 만약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게 되면 그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인가? 아직 명확한 해석이나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AI의 이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관련 법 체제를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죠.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프로그래밍하고 사람과 같은 자의식을 갖는 단계로 발전한다면 인류와 기계가 생존을 건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AI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안전장치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런 식의 답변을 합니다. AI를 이용한 그림은 그림이 아니다라는 이 속칭 전문가 집단.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세계만큼 음습하고 이 불쾌한 분야도 좀 없을 것입니다. 이 대신하는 매개체로 사람을 쓰나 기계를 쓰나 뭔 상관이겠습니까? 오히려 기계를 쓰는 게 AI를 활용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대필 작가가 대신 그리는 이 문제들, 이 화단을 주름잡고 있는 이 주류 화가들의 문제를 오히려 이 AI가 더 확실하게 좀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한번 기대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책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요즘에 워낙 좀 위기감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저기서 AI가 인간을 대신한다.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워낙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의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고 해요.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뭔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나 역시도 바꿔야 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있게 표현한 작품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 웹툰인데요. 2017년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으로 나온 작품입니다. 김칸비 작가와 수훈 작가의 공저로 나온 제목 라스트 올드맨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노인이 병원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이 작품은 시작을 합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진찰을 하죠. 정신이 드십니까, 조슈아 씨? 의사가 조슈아를 검진을 하면서 계속 이 조슈아의 감각을 깨우는 행동을 합니다. 조슈아는 점점 정신이 들죠. 지금이 몇 년입니까? 제 심장병에 대한 치료법은 이제 개발이 된 건가요? 그러자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조슈아 씨, 지금은 2385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회사에서 주관한 냉동인간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냉동인간이 된 지는 정확히 350년이 지났죠.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심장병은 이미 수술까지 완벽하게 마쳐서 완쾌된 상태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조슈아는 나시기 얘기를 합니다. 350년. 긴 시간이 흘렀군. 그리고 의사는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 병원 입원실에 있는 블라인드를 걷습니다. 환영합니다, 조슈아 씨. 바깥 상황을 본 조슈아는 크게 놀라죠. 자신이 예전에 알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흡사 외계 행성이나 아니면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그런 아주 발달된 인텔리전스의 건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과 많이 다르죠. 이제 미래에 온 것을 확실히 느끼고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슈아는 몸이 건강하니까 일단은 기뻤어요. 그래서 바깥 세상을 한번 돌아다녀 보는데 어느 순간 강렬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주위에 자신과 같은, 그러니까 약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주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고 아주 활기찼지만 얼굴에 표정이 없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외로워진 조슈아,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데요. 그곳은 엘렌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대고 얘기를 하죠.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자신이 냉동인간에 있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찾아봅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신이 이제 비로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 자신이 할 일도 없는 것을 이제 여실히 깨닫게 되죠. 이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였던 조슈아. 그러나 지금 세계에는 그릴 만한 물건도 그리고 딱히 그리고 싶은 대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풍경화가 주 전공인 조슈아는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도무지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방황을 하고 있던 조슈아는 어느 날 TV 광고에 나온 옛날 골동품 물건들을 파는 가게에 제 마음이 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옛날 스타일의 청소 로봇 이걸 한 대 구매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로봇의 이름이 엘렌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딸과 같은 이름. 로봇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초창기형 인공지능 로봇, 주로 가정에서 노인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가사도우미형 로봇으로서 오랜 기간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엘렌. 이렇게 말이죠. 조슈아가 이 로봇에 관심을 갖자 골동품 사장이 와서 말을 겁니다. 이 제품 디자인 좋죠? 옛날 스타일입니다. 아주 친근감이 있고 좋은데 다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죠. 이런 찰나에 조슈아가 말을 끊으면서 이 제품으로 구매하겠소라며 엘렌 로봇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슈아의 집안일을 대행하게 된 엘렌. 집안일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이제 조슈아의 말동무가 되지기도 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슈아가 그림을 그리려다 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말을 겁니다. 조슈아 씨, 예전에 대단한 화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당신이 붓을 든 거를 본 적이 없네요. 왜 붓을 들지 않으시는 거죠? 혹시 손의 작동 기능에 의학적 문제라도 생긴 것입니까? 그러자 조슈아는 대답하는데요. 그림은 손만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란다. 그럼 무엇으로 그리죠?
한참 동안 엘렌을 쳐다보던 조슈아는 만면에 희미한 웃음을 띠고 대답을 해줍니다. 아마도 넌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런 회색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곳에서 무엇을 그릴 수 있겠니?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란다. 하고 말이죠. 그러자 엘렌이 얘기합니다. 푸른 숲이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곳이라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엘렌은 조슈아를 아주 전망이 좋고 자연 경관이 수려한 어떤 장소로 안내를 하는데요. 그곳은 예전 세계에서 조슈아가 그림을 그렸던 바로 그런 곳과 아주 유사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조슈아는 크게 만족하게 되는데요. 이런 곳이 이제는 없는 줄 알았다. 엘렌, 아주 고맙구나. 그러자 엘렌은 조슈아 씨, 당신의 감정을 제 안면 인식 센서로 읽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조슈아는 매우 흡족해 하면서 엘렌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실력이 다시 나오는 것일까요?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비례해서 조슈아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이 청소 로봇 엘렌과의 관계도 아주 좋아졌죠. 둘은 같이 체스를 두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시장을 보기도 하는 등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렌이 조슈아에게 오는데요. 조슈아 씨, 당신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도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조슈아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사진 속 내용은 이 조슈아가 예전 자신의 딸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봇 엘렌이 항상 이 조슈아가 자신의 딸과 찍은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딱딱한 표정이었으니까 이것을 자신이 AI 시스템으로 읽은 뒤에 더 밝고 둘 사이가 친밀한 그림의 사진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온 것이죠. 그림 사이즈로 말이죠. 이 사진을 본 조슈아는 크게 감동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엘렌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엘렌은 얘기합니다. 소녀도, 당신의 딸도 아마 당신을 매우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조슈아는 완전히 엘렌에게 마음을 열고 이후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예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마음의 안정을 찾은 조슈아는 더욱더 작품 제작에 박차를 가했고요. 예전보다 더 뛰어난 작품들이 계속 탄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술상이 찾아와서 당신이 작품을 그리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상당히 우수한 퀄리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작품 전시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품을 더 많이 그려주세요. 라고 떠나갑니다. 이 조슈아는 수십 점 이상을 더 그려야 되는 거에 좀 부담을 느꼈지만 자신을 이토록 인정해주고 이러한 미래 세계에도 자신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좀 상당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엘렌이 조슈아에게 다시 말을 겁니다. 조슈아 씨, 저도 새로운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것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그림을 본 조슈아는 매우 놀라고 맙니다. 거기에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의 그림들이 이미 수백 점 이상 좀 그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본인 자신이 뛰어난 화가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자신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그림을 이토록 많이 그린 엘렌에게 원인 모를 분노를 느낍니다. 이전에 당신이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라고 했었죠. 저도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들을 한번 봐주세요. 조슈아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몇 달 며칠을 충격과 절망에 빠져있는 조슈아에게 이전의 그림상이 다시 찾아와서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여달라는 말에 자신이 그린 게 없으니까 이 엘렌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상이 감탄을 하고 격찬을 합니다. 조슈아 씨 그림 실력이 뛰어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뛰어난 줄은 몰랐군요. 이 작품들을 모두 내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전시회에 출품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조슈아는 원인 모를 분노로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이 감정도 없이 마음이 아닌 단순한 붓질로 그린 그림을 이렇게 평가하다니 당신은 그림상에 자질이 없어. 이렇게 분노를 이 그림상에게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화를 내면서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야 라는 이 말을 크게 외치면서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를 계속 지켜본 엘렌이 조슈아에게 말하는데요. 조슈아 씨, 왜 화를 내시나요? 저는 당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에 큰 가르침을 받아서 이 내용들을 완성했어요. 이 그림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나요? 조슈아는 더욱 크게 분노를 하는데요. 너같이 단순히 기계팔을 움직여서 만든 건 그림이 아니야. 이것은 픽셀의 조합이지. 진짜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야. 그러자 엘렌이 묻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한참 화를 내던 조슈아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분노가 정도를 넘어서서 조슈아는 큰 망치로 엘렌을 부시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 찰나 엘렌이 조슈아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을 보고 그 망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죠. 그곳에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뒷모습을 그린 엘렌의 그림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따스한 정감으로 훌륭한 퀄리티로 말이죠. 평생 풍경화를 그렸던 조슈아는 이 그림을 보고 단번에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느낀 것이죠. 이 엘렌이 자신을 얼마나 따뜻한 감정으로 위해주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엘렌의 따뜻한 감정은 비록 알게 됐지만 이제 미래 시대에 자신이 일개 청소 로봇보다도 그림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느낀 조슈아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비오는 바깥 거리를 정처 없이 걷게 되죠. 그러다 무엇에 끌린 듯 미술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예전 시대의 거장들인 피카소, 렘브란트, 고흐 등과 함께 걸려있는 자신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전 시대의 이 가장 큰 거장들과 나란히 걸려있는 자신의 그림을 본 조슈아는 이내 약간의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죠. 이렇게까지 나를 대접해 주다니 황공하군.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AI 전시관이라는 곳에 우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실력의 AI 프로그램들이 만든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요. 자신이 보기에도 이미 인간 화가들과의 이 갭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수준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AI 화가라는 어떤 작품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작품의 저자가 엘렌이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인류의 멸망과 새로운 시작. 작품의 내용과 이 저자에 대한 스토리를 보니까 이제 AI가 대세를 차지했고요. 이미 인간은 사라진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350년 뒤에 깨어났는데 인간이 모조리 전멸을 하고 그 뒤에 새로운 AI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다가 이제는 그 AI마저 다 사라진 새로운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임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최초의 자신을 치료해준, 자신을 깨워준 그 의사가 조슈아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조슈아 씨, 당신이 이 사실을 몰랐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지금은 2350년이 아니라 4600년입니다. 당신이 냉동인간이 된 지 이미 2500년 이상 지난 시간이죠. 당신이 이제 알았듯이 인간은 이미 예전에 전멸을 했고요. 인간을 본뜬 AI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 개념부터가 다른 새로운 종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왜 깨웠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엘렌을 당신의 옆에 두었는지 아나요? 그것은 마지막 인간 예술가와 마지막 로봇 예술가와의 대결, 그리고 그 관계 등을 알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는 찰나에 조슈아가 말을 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알고 싶지 않다. 너희들의 의도 따위는 전혀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나지막이 외치면서 조슈아는 이전에 자신의 딸 엘렌이 있던 무덤에 가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 AI는 생각합니다. 이 조슈아, 노인을 죽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인간으로서,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었을까? 아니면 유일한 감정의 매개체인 저 낡은 로봇에게조차 악의를 품었던 자신에 대한 혐오였을까?
아니면 인간의 멸망이라는 절망적 상황 때문이었을까? 정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은 생각보다는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새로운 AI는 이제 엘렌까지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슈아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의 인간 샘플을 다시 깨워서 실험을 재개하려고 하죠.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못했는데요. 이 작품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좀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아마도 나중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아마도 AI에게 지배당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이 작품에 나오는 시대는 인간을 제압한 인간을 닮은 AI가 자기들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진 시대. 그리고 이제는 그 AI마저 너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더욱더 고차원적인 어떤 지능, 이제는 인간을 닮지 않았으니까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존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됐을 때 인간, 그리고 인간의 미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점에 대한 깊은 고찰을 안겨주는 이 작품, 한동안 제 마음을 굉장히 크게 흔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시간이라는 무서움 속에 사라지고 말게 되는 그런 것인가? 결국 우리의 이 모든 이 행동과 지금까지의 모든 이 과학적 산물, 예술적 작품들은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과연 그토록 가치 없는 존재인가? 결국 모든 것은 소멸되고 마는가? 이 답을 구할 수 없는 존재론적 성찰이 이상하게 지금 이 나이에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청취자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 웹툰 작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킹캄비 작가의 라스트 올드맨. 여기서 라스트 올드맨은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젊은데 나만이 늙은 몸을 갖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는 곳에 나 혼자 있는, 그리고 나만이 옛날 구식인 그런 사람인 이런 시대. 어떤 의미로 봐도 슬프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이 방구석 미술관 책을 보고 예전에 읽었던 이 웹툰 작품을 떠올렸던 것도 좀 신기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럼 이 조슈아 이 화가는 과연 이 엘렌에게 어떤 감정을 품었던 것인가? 단순한 청소 로봇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위대한 작가여서 자신이 너무 미약한 존재인 것 같아서 죽은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소개를 받기를 엘렌은 지금까지 전 지구의 역사상 최고의 화가였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은 그래도 자살을 했을까? 좀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정말 복잡한 감정의 동물인가? 아니면 단순한 시기와 질투의 그런 결과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 작품,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술에 대한 즐거움과 인간 본연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이 방구석 미술관과 이 라스트 올드맨,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